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정말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 우리 시장도 2월 첫 거래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시장 출발은 괜찮은데 전략을 잘 짜봐야겠죠. 오늘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금 나스닥이 한 8% 넘게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어서 조금 영향은 우리 시장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좀 주목해야 할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나스닥이나 증시가 굉장히 강한 반등을 했는데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적의 영향도 있었긴 했지만 ISM 제조업 지수나 그리고 뭐 ADP 고용자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거든요. 왜냐 봤더니 1월 FMC 때 너무나도 긴축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는 점들이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안 가겠구나라는 좀 안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좀 힘을 실어준 것은 기업 실적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 발표된 페이스북, 메타의 실적이 좀 예상보다 부진하다 보니까 워낙 급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 실적 결과에 따른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은 긴축에 대한 우려로 성장주들이 많이 급락한 뒤에 실적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급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지표 부진이 오히려 시장의 반등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실적 호전이 시장의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림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그 아이러니한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또 코스닥 증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수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 FMC에 대한 좀 과민한 반응, 전망치 컨센서스를 보면은 뭐 크지는 않지만 7번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좀 제기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톤다운 되면서 시장의 반등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은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올라갔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시즌이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매출액은 좀 예상보단 좋았지만 뭐 영업이나 순이익이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미국보다는 좀 덜한 반등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80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을 열어놓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좀 단기 반등에 그칠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단기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되 지금은 뭐 큰 흐름에 있어의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을 계속 키울 수 있는 불안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를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지표입니다. 경제지표들이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들을 좀 덜어낼 수는 있겠지만 좀 되돌아본다면 경기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인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시장은 상승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커진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한 반응, 거기에 대한 되돌림 과정은 나타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 회복이 언제쯤 나타날까가 아마 추세 반전의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 미국에서 이 실업자 수가 다시 30만 1,000명으로 증가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서비스업 종목과 의료 쪽에 지금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 광고, 그러니까 모집 광고가 4배 이상 늘어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금리 모든 것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 속에 진행되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조금은 정리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 6번, 7번 올리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한 3번 내지 4번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선인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불확실성이 외부에서 지금 던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미국 시장에서는 중요한 것 같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기업 실적을 봐야 되는데 뭐 언론에서는 수출 실적 좋다. 빵빵 터뜨리는데 쏙빈 알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비용 부담이 좀 더 컸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본다면 물량 증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출 데이터 금액이 굉장히 높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숙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풀어내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 반전이다라고 말하는 시간
시그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코스피 지수 전망 이 증권사들이 내놓은 걸 봤을 때 대신증권만이 가장 좀 낮았고 좀 비슷하게 맞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대신증권은 지금 어디까지 하단을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2022년 전망을 하면서 하단을 2610포인트로 제시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뭐 장중이긴 하지만 깨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단을 좀 더 내릴지 아니면은 유지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직전 저점을 한 번은 이탈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2월 초중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경기에 대한 부담들이 좀 하방 압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월 FOMC 전까지는 여전히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600선 이탈한다면 저희는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밴드 하단은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을 2,500까지는 보는데 2,600 밑에서는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문제는 근데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는데 많은 투자가 개인 투자가분들이 네. 자금이 충분히 지금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3,050선부터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2,700선 후반, 2,800선을 넘어서는 시도를 한다면 뭐 많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그 다음 스텝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유가 있는 거랑 현금 비중이 없는 거랑 아마 그 다음 대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면서 그 다음에 좀 변동성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여유와 그리고 여력을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식 경제 방송을 하면서 네. 늘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3,200일 때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죠. 있고 3,000일 때 들어가신 네. 분. 근데 2,500에 들어가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란 네, 말입니다. 네. 그럼 주가 지수가 벌써 2,500을 한번 찍고 네. 반등을 한 상태에서 열어놓은 구간대가 2,500에서 2,950까지 열어놨단 말입니다. 그럼 3,000에서 계시는 분들은 계속 지금 마이너스 구자를 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현금 확보하기란 상당히 힘들 거란 네. 말입니다. 정부도 대출을 쪼우고 있고. 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일단은 3,000대 이상에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플러스 난 게 있으면은 그 종목들을 좀 우선 우선 매도를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종목들이 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손절이라도 해서 현금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은 좀 저는 그게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타기하기보다는 지수가 충분히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물량들을 조금이나마 좀 여유로 남겨놓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2,600 아래에서 저가 매수를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일단 최근 반등 흐름들을 보면은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저는 3월 이후에는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오미크론 네. 좀 진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2월 말 3월 초에는 오미크론을 적용한 업그레이드된 백신들도 나올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 봄이 되면은 천연가스에 대한 무기가 좀 무기로서의 영향력이 좀 네.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3월 FMC를 지나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금리 인상 횟수 뭐 6번이다 7번이다 이런 논란들을 좀 불식시켜주면서 정책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부담들을 좀 덜어내는 국면들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차를 두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미국 소비라든지 재고 축적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그때 아마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은 뭐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가장 피해를 봤던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만약에 지수가 한 번 더 레벨 다운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국 현지에서 본 느낌은 그 LA 갈비 있죠. 현정 씨 LA 갈비 좋아하죠? 네, 어제도 먹었어요. 그랬어요. LA 갈비가 예전에 네. 그러니까 이 코비드 사태가 나기 전에 한 팩에 한 네. 10개 정도 들은 게 네. $30 정도 했었어요. 네. 지금 이게 $60에 네, 맞습니다. 배로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딜러든지 뭐 맞습니다. 포드차 딜러샵을 가도 차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재고 물량도 없고 판매 맞습니다. 물량도 없는 상태.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풀리려 그러면 오미크론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돼 진정이 가는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게 적어도 연말쯤 되면은 확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과학자들의 의견이라서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저 뉴욕 타임즈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인도 회사에서 이 코에 뿌리는 백신 부스터 샷을 할 수 있는 게 나왔다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점 오미크론이 엔데믹 쪽으로 간다고만 한다면 충분히 3월 이후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주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상단은 좀 조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3,000선 이상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000선 이상. 따라서 지금 조정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시장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워낙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잘 잡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현금 확보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을 확보를 하시면은 잘 매수를 하셨을 때 아마 수익으로 반전하는 시점을 좀 앞당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플러스 알파로 낼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힘든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가질 때 오히려 그걸 기회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 놓으시는 전략이 아마 2월 한 달 동안 특히 2월 초중반에는 좀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1월에 굉장히 억눌렀던 그 요소 중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수급 부담이 계속해서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많아요. 14일에 MSCI 조기 편입이 되고 21일에는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결정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급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수급 상황에서의 최악의 영향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도 쏠렸거든요. 예를 들면은 외국인은 이미 보이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12월 말부터 1월 한 달 내내 공매도를 계속 쌓아 나갔고요. 시장 대표주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11월 중순부터는 매도 압력을 계속적으로 높여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형주를 늘릴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형주 비중이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비중 늘릴 수 없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하는 대로 시장이 밀려났던 그림들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상장 직후부터 좀 그런 수급들이 좀 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난 1월 말 거래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 순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다만 특례 편입이라든지 MSCI 편입들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노이즈 효과라든지 수급 부담의 변동성 거기에 따른 여지는 좀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큰 영향력은 지나갔지만 큰 태풍은 지나갔지만 여지는 좀 남아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민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은 상당히 밝은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지금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외국인들도 공매도를 쳤다 LG화학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미 시장은 소위 탄광 속에 있는 카나리아 한 마리를 다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인들은 작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이 손해가 나서 다시 돈을 모으기가 힘든 상황이고 기관들은 큰 데다 투자를 해놓으니까 또 큰 데다가 투자를 할 돈이 없는 상황이고 근데 외국인들은 자유자재로 양손에서 갖고 지금 저글링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외국인의 초점을 맞추려면 결국은 미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기업 실적은 작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세 가지만 딱 정리를 하면 앞으로의 시황 문제는 1, 2개월 뒤는 예측 가능하겠는데요. 일단은 시차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경제는 계속적으로 탄탄한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 자체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소비는 2021년보다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시 측면에서의 증시 매력도 측면에서 미국은 조금 우선순위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워낙 낮은 재고 때문에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신흥 아시아 쪽 수출 중심 국가,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좀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022년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 국면을 마친 뒤에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중국, 대만, 신흥 아시아 쪽이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은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또 ECB가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면 아마 달러 인덱스가 더 강하게 움직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저희는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1210원을 넘어설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1130원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원화 강세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병목 현상도 풀리는 과정에서 교역이 좀 더 원활해지고 이 안에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봄이 되면서 좀 영향력은 좀 약해지고 그리고 계속 안 좋은 뉴스들만 들리는데요. 그 안에서 따져고 본다면 계속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의 물꼬는 터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좀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립니다. 근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비할 거다라는 분석이 많던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동안에 아마 그때까지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방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나오면은 봉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동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굉장히 타이트한 조치를 취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를 대응하는 게 다 유동성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2월 말 이후 3월 들어가면서 전인대와 맞물려 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 변수 또한 아마도 3월을 지나면서 정책 동력이 좀 더 강해지고 공장 가동률도 다시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 만들어준다면 전반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들이 풀려가는 데 있어서의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악의 국면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극적인 변화들이 아마 3월, 4월 지나면서 조금씩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제가 이제 옛날에 논문을 쓸 때 보니까 올림픽을 개최하고 난 다음에 1년 뒤 1년이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투자가 많이 일어났던 것이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조금은 둔화되던데 그 중국 시장 상해나 홍콩 시장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작년에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워낙 많이 둔화된 상황이고 소매 판매가 1.9%입니다. 전년 대비. 역사적으로 거의 보기 힘든 상황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공동 부유 정책을 꺼내든 상황에서 소비도 안 좋고 생산도 안 좋고 투자도 안 좋다. 공동 부유 정책이라는 게 다 같이 잘 사자는 거지 어려운데 나눠 먹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규제를 타이트하게 하면서 공동부유 정책에 대한 기조를 좀 언급해줬다면 이제는 좀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워낙 지금 경기가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월이 지나면서 전인대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성장 드라이브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올지를 좀 주목해 보신다면 중국 변수가 계속 나빴던 상황에서 좀 반전을 보여주지 않을까. 풀렸던 유동성 플러스 정책 동력이 가세해준다면 중국 증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시장을 좀 어둡게 보고 비관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작은 목소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미래에 가까운 미래의 시장은 또 터널 끝이 있다는 걸 예견해 주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